첫 번째 콘텐츠, 사상 초유 정상회담, 쌍욕이 오갔던 이 사건의 전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이 일단 결렬이 됐어. 전쟁 끝내려고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실무진에서는 끝을 냈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잖아. 예신, 예랑이가 다 자기들끼리 얘기 끝냈더라도 상견례 자리 가가지고 한쪽 부모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은 파토가 날 수 있는 것도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토가 난 건데,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불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안전보장 방안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원래 카메라 돌 때까지는 분위기 괜찮았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물 협정에 사인을 하자라는 게 사전에 진행된 각본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벤스 부통령이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젤렌스키가 미국의 안전보장 방안을 믿을 수 없다, 안전보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외교로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젤렌스키가 푸틴이 25번을 휴전협정을 어겼다. 근데 약속을 25번 어긴 나라를 어떻게 믿고 그 나라랑 외교를 하란 말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벤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왜 너네는 미국이 그동안 많이 도와줬는데 고맙단 말을 한마디 안 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막 긁는 게 계속 된 거예요. 트럼프가 부른 좀 유튜버 같은 애 있거든요. 걔는 막 젤렌스키 보고 왜 너 뭐 정장 안 입고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장 없냐 이런,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거를 뭐 뒤에 온 따까리가 그랬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가세현이나 전환기를 부른 거야.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트럼프는 그때까지는 회담을 살려보고 싶었어. 그래갖고 둘 다 그만하고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젤렌스키는 이미 그때 너무 빡이 쳐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태평양 있고 대서양 있고 너네는 바다가 2개 있으니까 전쟁이 없는 거지. 우리처럼 힘센 나라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런 곤란함이 생기면 니네도 그렇게 곤란함이 생기면 니네 생각이 달라질 거다.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거기서 스위치가 눌린 거야. 어딜 감히, 이렇게 돼가지고 이 회담이 깽판이 났습니다. 그런 거죠. 흰고는 왜 정장 안 입고 방송하는 예의가 없네. 저는 예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와 벤스는 무례하다라고 한 거예요. 왜 다들 협상이 결렬되었을까? 우크라이나한테 필요한 거는 오케이, 광물 가져가라 이거야. 근데 가져가는 대신에 우리 안전 보장을 해달라. 한국처럼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걸 체결하게 해달라가 우크라이나의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광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도와준 거에 대한 대가로 가져가는 것이고, 앞으로 니네가 할 일은 유럽에다 대고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해관계가 달랐다라는, 그러니까 빚쟁이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건, 실제로 트럼프는 광물 협정의 실무단에서 끝난 다음에도 안전보장은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광물만 빼앗기고 그 이후에도 안전보장이 안 되겠지. 그러면은 얘네는 이 광물 협정을 일단 트럼프가 체결하자고 했으니까 실무단에서는 사인을 했더라도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광물 협정을 맺었어. 그럼 광물을 가져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분포 지도거든요. 여기 제일 많아. 여긴 어디야? 러시아 점령지야. 그럼 어떻게 갖고 갈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차피 저기는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잖아. 저 땅을 러시아가 갖게끔 휴전협정을 하는 대신에 저기서 나오는 히토류를 미국의 전쟁배상금으로 댈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굉장히 신빙성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정말 그냥 굉장히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국인들한테 있어서 나라를 위한 애국, 국가를 위한 의무 수행, 노력, 이런 거를 굉장히 존중하는 게 원래 미국의 스피릿이란 말이야. 지금 뭐 어쨌든 러시아가 쳐들어온 건 사실이고 그거를 막아내느라고 젤렌스키가 애를 썼잖아. 근데 그 사람 불러놓고 조롱하고 면박 주고, 이거는 사실 미국 애들이 보기에도 저거는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미군 참전 용사들이 정상회담 라이브 보면서 젤렌스키가 막 털리고 막 면박 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는 이런 영상들이 지금 엄청 X에서 바이럴이 되고 있단 말이야. 얘네 다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참전 용사들 입장에서는 미필들이 앉아가지고 조롱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한쪽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갔다 온 벤스가
앉아가지고 젤렌스키한테 너는 프로파간다 여행만 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전 용사들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야 벤스 니는 씨발 맨날 뭐 오하이오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존나 가난 코스프레 해놓고 나중에 학위는 동부의 그 재수없는 부잣집 애들이랑 같이 예일대에서 학위 따고 로스쿨 교수한테 버스 타가지고 뭐 책 내갖고 너도 다 버스 탄 인생인데 뭘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 사는 게 어디든 다 똑같아. 우리나라도 6.25 전쟁 참전 용사야, 베트남전 참전 용사야, 아니면 현역으로 입영을 했다가 뭐 부상을 당한 군인이야, 우리 동년배야, 이런 사람들을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군대 가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피꺼도 할 거 아니야. 미국인들은 자기네들 DNA에 각인된 그 어떤 개척 정신, 애국심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네가 비즈니스의 천국이라지만 애국심은 비즈니스로 환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가 아재들도 굉장히 기함을 했던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들은 과거의 우방국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지. 두 개의 미국이 있습니다. 1940년대 미국이 있고 2020년대 미국이 있지. 1940년대 미국은 어땠냐? 대단했지. 우리 아메리카는 한 팔로는 나치 독일을 상대하고 다른 한 팔로는 일본 제국을 상대해서 둘 다 이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1940년대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는 국제기구 이거저거 다 탈퇴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게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는 거야. 이때는 어땠냐? 미국은 덩치도 큰 나라고 이제 힘도 센 나라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멀티를 박아놔야 되는 거야. 전 세계에 멀티를 박아놔야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과 가스가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이전까지는 멀티를 굉장히 활발하게 깔았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멀티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미네랄과 가스를 공급을 해줘, 또는 그 공급 경로를 보호를 해줘. 그 대신에 우리는 그 멀티에 병력을 보내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했다면 지금은 멀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멀티를 돌리려고 해도 뭐 최소한 뭐 터렛, 벙커, 시즈 몇 대 정도는 박아놔야 최소한의 방어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앞으로 본진에서 다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 본진에도 미네랄 많고 가스 많으니까 굳이 멀티 안 펴고 우리는 본진에서 다 처리를 하겠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여기저기 발을 많이 뺐어요. 다 누가 들어왔다? 중국이 다 들어왔어요. 원래 기존에 세계짱 하던 애가 빠지면 그 자리가 비냐? 아니야. 다른 세계짱이 들어와서 하게 돼 있어요. 세계짱은 원래 돈이 많이 드는데 누군가는 그 가오 때문에 언제나 하고 싶은 게 세계짱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만 갖고 봐도 뭐 가오를 위해서 돈을 얼마든지 쓰는 사람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아니야. 여러분, 트럼프와 머스크의 일거수일투족, 사실 비용 절감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편해요. 사람 자르고 군대 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줄이겠다라는 거지. 문제는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안전보장을 받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을 우크라이나를 패싱하고 러시아하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북핵과 관련된 협상을 할 때 어쨌든 핵무기는 북한이 갖고 있잖아. 한국을 패싱하고 김정은과 바로 협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뭐 결말은 너무 명확하지.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핵은 인정해버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보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부터 쭉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비용 절감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식도 저비용의 방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막 6자회담, 4자회담, 이해관계자 다 껴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실제로 트럼프는 자기 일기 때 한국을 껴서 북한이랑 얘기를 해봤지. 근데 잘 안 됐지. 그래서 기존의 방법에 회의감을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과 직거래를 선호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진핑 직거래 일어날 수 있어요. 트럼프 김정은 직거래도 당연히 발생 가능하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은 북핵을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조만간 할 것 같고, 그 대신에 아마 핵 동결을 목표로 하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 더 만들지 말라 정도에서 김정은하고 직거래를 하고 우리가 그때까지 제대로 정부가 구성이 안 되면 패싱당할 확률이 지금 대단히 높다. 문제는 한국의 특파들이 또 존나게 많아. 보면은 이번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웃긴 얘기가 트럼프가 이번에 젤렌스키한테 그렇게 한 게 전략적인 무례함이래. 살면서 전략적으로 예의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 무례한 사람은 보통 좀 인격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예의범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 지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의가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인간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로 여기 문제가 있거나인데 전략적 무례 말이 되나? 전략적으로 머리가 안 좋거나 전략적으로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종격 측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니면 WWE나 거기서 보면 다 컨셉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그냥 남의 나라에서 하는 WWE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올 선수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나가서 쳐맞아. 그때도 똑같이 얘기할 건가? 모르겠어요. 되게 답답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전과 후가 다를 거야. 기존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뭐 한국, 일본이 있을 거고 뭐 캐나다가 있고 영국과 뭐 유럽연합이 있었고 호주, 뉴질랜드 요렇게가 이제 보통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미국의 동맹국은 러시아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국의 동맹국은 이미 러시아야. 중국의 미국의 동맹국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자기네 나라 가까이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자기네 나라와 멀리 있는 동맹국들은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강대국들이 알아서 운명을 결정하도록 냅두는 게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이잖아. 왜냐?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쓰는 돈을 절감을 하고 최대한 이익을 늘리려면 멀리 있는 동맹국들한테 쓰는 돈은 깎고 가까이 있는 동맹국들한테 취하는 이득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캐나다는 합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너네가 먹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데가 대만이에요. TSMC 뜯어가면 방법이 없어, 쟤네는 이제.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세계 질서나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동맹은 한국, 일본 이런 나라가 아니야. 러시아, 중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대국들끼리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강대국의 주변국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폴란드 이런 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국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지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다. 뭐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높은 확률로 중국과 가까워질 것 같아요. 실제로 유럽은 중국하고 원래 가까워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 보스면 유럽을 중간 보스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유럽은 언제나 자기네들은 독자 세력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미국이 뭐라 하든지 간에 중국하고는 친해요. 트럼프 1기 때 화웨이 조지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몇 년에 조졌지. 못 조졌어. 왜 못 조졌냐? 유럽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조졌어.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는 이제 아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유럽이 중국과 얼마나 더 밀착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 북핵을 막을 수단이 없어요, 이제. 만약 주한미군 빠진다. 인계철선 없어지죠. 북핵 인정해줘버린다. 핵동결로 간다. 그러면 그말인즉슨 한국이랑 일본 입장에서는 쟤네가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단이 없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만들어야지. 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핵무장이라는 게 이제 슬슬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겠어? 한국이 핵무기를 준비하면 당연히 일본도 핵무기를 준비하겠지. 대만은 어떻겠어? 한국, 일본이 다 하니까 자기도 중국을 핑계대고 해야겠지.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들에서 슬슬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용인을 하는 게 미국한테 더 이익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미국에 한 명도 없었어요. NPT 체제는 미국이 언제나 유지를 해야만 하는 체제였는데 한국이 제일 먼저 그걸 깨더라도 미국은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미국 조야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9세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이야. 리얼 19세기 때와는 달리 한국이 국력이 많이 세졌어. 핵무기도 마음을 먹으면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스타트로
NPT 체제는 붕괴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미국이 또 4년 뒤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임기를 못 채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요대로 쭉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NPT, 유엔 안보리 체제 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아니 NPT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엔은 왜 무너지죠? 핵이 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북한, 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런 애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말하면 듣습니까? 핵을 가지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따위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말을 그 누구도 안 들으면은 안보리 체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확률로 미래의 전 세계는 능력껏 핵무장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세계가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일단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면 모르겠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북한 꼴 날 위험도 굉장히 크다라는 이제 그런 위험들이 또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점점 더 암울한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올려치는 거야? 쟤를 왜 자꾸 올려친 거야? 그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는 이해가 안 돼요. 우크라이나가 당할 때는 뭐 비웃으면서 봤겠지. 특히 막 우리 NLU 아재들 있잖아. NLU 아재들. 탈레반이 카불을 재점령했더니 미제의 압제로부터 아프간 해방됐다 이딴 개소리 싸던 진짜 틀딱들 있잖아. NL 틀딱들. 이 양반들이 지금 뭐 젤렌스키가 자초한 위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크라이나가 당할 때는 비웃으면서 봤겠지만 한국이 70년 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70년 전.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못했어. 그때 우리나라는 진짜 유엔군이 세계 정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국제사회로부터 수혜를 받아놓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곤경에 빠져있는데 뭐 젤렌스키가 자초했고 뭐 나토의 동진이 문제고 정신병자들이야. 다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냥 죄가 없어도 구속을 시켜야 돼. 왜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줄 알아요? 벌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은 이렇게 염치를 아는 나라예요 원래는. 근데 참 이렇게 막 트럼프 올려치는 인간들을 보면은 되게 염치가 없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6.25 북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젤렌스키가 위기를 자초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일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분들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아. Anyway, 미국이 1국 체제에서 발을 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계장은 중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구관이 명관이라는 거를. 미국도 인종차별을 아직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넣잖아. 걔네 스마트폰을 감시를 한다니까요. 진짜 1984라니까 중국은 지금. 걔네를 다 스마트폰으로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를 해서 무단횡단만 해도 경고가 온다니까 진짜로 위구르족들한테는. 미국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들어올 애들이 더 안 좋은 애들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늘 우리가 구관이 명관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 3.1절 다음날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분들 아시죠? 헤이그로 파견된 우리 특사 우리 헤이그 3인방 이분들이 만국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죠.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은 현지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젤렌스키가 이번에 트럼프 만나러 가면서 트럼프가 WWE 좋아하잖아. 챔피언 벨트 찾아서 갖고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정상회담이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참 저는 이분들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비슷하게 절박한 심정이었겠지. 하지만 아무도 자국의 사정을 이해를 해주지 않았겠지. 뭐 젤렌스키가 뭐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그때 당시에 고종이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를 논의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품평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냥 나는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고 과연 얼마나 절박했을까. 젤렌스키가 뭐 욕을 했다라는 뉴스가 떠도는데 얼마나 빠개 쳤으면 욕을 했겠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미래가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뭐 정말로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time will tell 될지 나중에 미래의 지구는 이 일을 어떻게 기록을 할지 과연 기록을 할 후손은 남아 있을지 뭐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콘텐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